찰칵 여기저기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려오는 계절 가을입니다. 이맘때면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돼 전 세계가 주목하고요. 단풍, 억새 등 가을 풍경을 담으려는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그런데요, 연인이나 가족들이 즐겨 찾는 그곳에도 과학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딜지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매주 화요일 우리가 놓치고 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YTN 사이언스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과학을 품은 뉴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또 이렇게 뵙는데 네. 6970 청취자님도 가을을 아직 느끼지도 못했는데 겨울이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많이 쌀쌀해졌어요, 정말. 그렇죠. 네. 이제 이렇게 또 기온이 뚝뚝 떨어지고 쌀쌀해지면 뭔가 더 가을 풍경이 짙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이 만연한 가을만의 또 매력이 있기는 해요. 요즘 뭐 오프닝에도 얘기해 주셨지만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아직 뭐 단풍이 들진 않았지만 뭔가 요맘때 되면 단풍 구경도 가야 될 것 같고 더 추워지기 전에 뭔가 이런 파란 하늘과 햇살을 느끼려고. 맞아요. 어디 뭐 이혜리 기자는 떠날 계획 없으세요? 마음만은 늘 항상 어디론가 가고 싶고 사실 한국 국내에는 가을만큼 좋은 여행 다니기 좋은 계절은 없는 것 같아서 그쵸. 저도 막 여행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가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뭐 SNS 같은 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여행 갔다 오신 거 사진 올리시면 그걸 통해서 좀 대리만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요즘 멀리는 못 가고 주말 이렇게 아니면 당일치기해서 어디 갈 만한 게 없을까 저도 SNS로 많이 보고 있는데 이맘때쯤이면 꼭 올라오는 사진들이 있어요. 핑크뮬리? 네, 라고 하는 그 뭐랄까요, 몽환적인 그렇죠. 분홍색 그 무언가 뭔지 전 솔직히 잘 몰랐어요, 처음에. 네. 그게 가득한 곳에서 이렇게 쏙 들어가서 찍은 사진들인데 색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사진을 보고 이거 합성 아니야? 처음에는 뭐 이상하다, 좀 이렇게 막 약간 실사 같진 않더라고요. 네. 근데 워낙 이제 인증샷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실제로 가보신 분들도 많이 주변에 있고 저도 좀 아직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한번 직접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오묘한 핑크빛 덕분에 인생샷 건졌다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네. 한번 저도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기사 보다 보니까 전국 뭐 가을 축제들에 이 핑크뮬리가 정말 많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던데. 네. 근데 이 핑크뮬리가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네. 또 어떤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부터 이 핑크뮬리가 많이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핑크뮬리는 정식 명칭은 핑크뮬리 그라스로서 그 국내에서 자생하던 식물은 아니고 미국 중서부가 원산지인 외래종입니다. 네. 핑크뮬리가 국내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군락지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외래종인 만큼 우리나라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사진 찍기 좋다고 점점 이제 많이 심기 시작하면서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직 뭔가 위해성이 정확하게 규명되고 이런 건 아닌 건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 핑크뮬리가 국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아직은 없는데요. 이 생태계 교란 생물에 대한 모니터링은 분명히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 생태계를 교란하는 동식물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지 않을까요? 뭐 제일 대표적인 게 네. 황소개구리? 그렇죠. 황소개구리. 네. 황소개구리나 뭐 큰잎베스, 뉴트리아 이런 동물들이 대표적인 어떤 생태계 교란종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네. 물론 뭐 외국에서 들어온 종이 모두 다 생태계를 교란하는 이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외래종 가운데서 엄청난 번식 능력으로 아주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서 우리나라 토종 생물들이 설 자리를 뺏어가는 그런 생물들을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을 하고요. 또 마땅한 천적이 없어서 먹이 사슬을 모두 독식해버리는 그런 생물들이 이런 생태계 교란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황소개구리 얘기를 들으니까 확 이제 이해가 가는데 사실 뭐 황소개구리 때문에 맹꽁이가 위협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은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생태계 교란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국내 유입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생물이라면 반입이나 보관, 유통이 금지됩니다.
됩니다. 생태계 교란종 가운데 단순히 귀엽다, 예쁘다 뭐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쉽게 뭐 가져와서 심는다거나 자연에 방사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왜 설마 뭐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런 문제를 좀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네. 일례로 우선 생태계 교란종 가운데 붉은 귀 거북의 경우에는 주로 애완용으로 수입이 됐다가 버려지면서 생태계 교란종으로 좀 전락한 사례거든요. 네. 생명을 다룰 때는 그만큼의 책임감도 좀 지녀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애완용으로만 키울 때는 생태계 교란시킬 일이 없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자연에 방사를 한다거나. 하기 시작을 하면서 또 어떤 교란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건데 네. 요즘은 뭐 외국에서 이런 생물 들여올 수 있는 방법도 더 많아졌고 그만큼 이렇게 생태계 교란종이 나타나기 쉬운 환경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또 환경에 대해 요즘에 관심이 더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만큼 관심을 좀 더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핑크뮬리 가을 여행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좀 진지해졌죠? 네, 조금 이제 생태 교란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뭐 핑크뮬리도 지금 당장은 그런 어떤 뭔가 생태계 교란을 시킨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더 많은 지역에 생기면 그런 우려도 있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생물, 생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외관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이게 정말 자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토종 생물들에게는 어떤 뭐 문제를 혹시 일으킬 수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또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또 과학을 품은 뉴스가 요 코너 제목이잖아요. 네. 뭔가 어떤 소식을 접할 때 이렇게 과학적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네. 넘어가 볼까요? 올해 이 노벨상 시즌이 드디어 시작됐는데요. 네. 올해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어제 저녁 현지 시각 우리나라 시각으로 어제 저녁 발표됐고요. 네. 노벨 과학상을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매년 노벨상은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해서 물리학상, 화학상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네. 과학 기자인 저에게는 이 매년 다가오는 노벨상이 좀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어떤 연구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그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이종표 같은 행사인데 이와 더불어서 사실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해지기도 해요. 매년 이맘때 되면 가을바람도 좀 서늘하게 불고 노벨상이 항상 발표되고 난 이후에 한국에서 과연 수상자가 언제쯤 나올까 이런 질문이 늘 이렇게 뒤따르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씁쓸한 마음이 항상 이맘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이혜리 기자가 가을 더 타는 게 아닌가.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마음이 한켠에 이제 불편한 게 아닌가. 맞아요. 맞습니다. 네, 노벨상 참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상인데 시작은 일단 노벨상은 1901년에 시작됐어요. 지난해까지 노벨 과학상 수상자 607명이 배출됐고요. 네. 이 가운데 물리학상은 210명, 화학상은 181명, 생리의학상은 올해 발표된 수상자가 3명이었거든요. 네. 3명이 포함돼서 219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상을 많이 받은 나라 어디일까요? 뭐 아무래도 좀 큰 나라 선진국 뭐 미국 아닐까요? 맞아요. 네,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나라 1위는 미국이고요. 네. 2위 영국, 3위 독일, 그리고 4위 프랑스, 5위 일본 순입니다. 네. 비율로 따져보면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좀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수상 흐름을 보더라도 심지어 어제 발표된 생리의학상 수상자 3명 가운데 2명이 미국인이었거든요. 이런 국가 순위는 좀 굳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가 지난번에 화성에 이제 이동훈 기자랑 네. 이름을 화성에 보낼 수 있는 티켓이 나왔다 이런 얘기할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 순위권 안에 좀 들어서 네. 기분이 좀 좋았었는데 네. 이 노벨상 수상자 배출 국가 순위에는 사실 우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없죠. 네. 근데 이 국가 순위가 굳어진 것 같다고 하니까 조금 씁쓸하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단기간에 뭔가 해서 이렇게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상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통적인 선진국에서 상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그래도 언젠간 우리나라도 이름을 올릴 날이 오겠죠. 저는 좀 그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볼 겁니다. 그때 이제 나오면 이제 이혜리 기자가 가서 할머니가 인터뷰하고 할머니가 인터뷰하고. 되어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전에 나오겠죠. 네, 뭐 기대를 해볼게요.
할게요. 네. 국가 순위로 좀 보면 이런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요. 네. 사실 성별로 수상자를 나눠보면 그 현상이 더 심해지는데요. 노벨 과학상 수상자 전체의 97%는 남성입니다. 여성은 전체 20명으로 3명에 불과한데요. 이 대목에서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성 과학자로 알려진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마 그 인물 책 서적 통해서 많이 위인전 보셨어요. 뭐 이런 그렇죠. 거. 위인전에서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마리 퀴리인데요. 퀴리 부인이라고 네, 많이 퀴리 알고 부인. 있죠. 네. 그렇죠. 마리 퀴리는 190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요. 1911년에는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면서 노벨상을 2차례나 받은 과학자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마리 퀴리처럼 노벨상을 2차례 받은 사람은 전체 4명 정도 됩니다. 4명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사실 어릴 때 위인전에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봤던 인물인데 여성 과학사에 있어서도 이렇게 중요한 분이셨다는 걸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아니 근데 3% 생각보다 이 여성 수상자 비율이 정말 적은데요? 네, 그렇죠. 여성 수상자는 과거보다는 그래도 최근 들어 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0년 이전까지 여성 수상자는 11명이었는데 2000년에서 2018년 사이에 9명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여성 수상자가 등장했거든요. 네. 100년 동안 11명에 불과하던 수상자가 한 20년 정도 못된 그 시간 동안 9명으로 크게 늘면서 전체 여성 수상자의 45%를 최근 이 기간에 배출하게 된 건데요. 이런 추세를 바탕으로 앞으로 좀 여성 과학자의 수상 소식은 더 자주 들려오지 않을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노벨 수상자 뭐 이렇게 발표될 때마다 어느 연구 분야로 이런 상을 받았다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그 분야를 저희가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어느 나라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렇죠. 넘어가는데 네. 이렇게 또 통계로 또 살펴보니까 조금 색다르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여성 수상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 이 최근까지 노벨상 흐름을 분석했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들이 있다고요? 네, 바로 공동 수상이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수상 내용을 보면 3명이 공동으로 수상하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90%가 공동 수상이었고요. 네. 이 가운데 3인 이상 공동 수상한 비율이 70%에 달합니다. 참고로 노벨상은 원칙적으로 이 한 분야에서 최대 3인까지의 공동 수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두드러지는 점이 바로 이제 수상자의 고령화인데요. 여기서도 고령화가 나오네요. 네. 지난해 이제 한국연구재단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전체 기간 노벨상 수상자의 평균 연령은 57살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20세기 수상자들은 평균적으로 한 30대의 수상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고요. 40대에는 연구를 완성하고 50대에 비로소 연구 결과에 대해서 주목받게 된다라는 건데요. 핵심적인 논문이 나오기까지는 평균 17.1년이 걸렸고요. 핵심 논문이 나오고 난 이후 수상까지 평균 14.1년이 소요되면서 노벨상을 받기까지 모두 31.2년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젊은 사람이 받았다 이러면 화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또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때까지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을 받는데 30년이 넘게 걸린다는 건 거의 한 연구자의 인생을 다 바쳐서 얻은 성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소위 뭐 한움을 파는 연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우리 과학계에도 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 분야에서 집중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풍토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좀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의적인 연구, 그리고 기초 연구에 대한 장기적인 이런 투자가 다시 한번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상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뭐랄까 분석과 함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지적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분석? 네. 분석을 해주시니까 네. 오늘따라 왠지 더 멋있어 보이는데요, 이래 기자. 오늘 제가 좀 매력 발산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사실 노벨상은 과학 기자로서도 좀 이렇게 중요한 뭐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좋은 소식이 왔으면 하는 좀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께 우리가 한국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다라는 이런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듣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그 소망 우리가 다 함께 또 이뤄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 이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더 들을게요. 소란 준비된 어깨.